안녕하십니까. 함께오래동물병원 김동욱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백신의 활용, 그러니까 면역의 부여를 통한 건강한 동군의 유지를 위한 백신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맞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제 백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이자, 하나는 모더나. 예. 그래서 이 백신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그 백신과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해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는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백신을 맞으면 질병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PRRS 백신을 맞았는데 왜 우리 농장의 돼지들이 PRRS가 걸리지? 또는 서코 백신을 놨는데 왜 우리 자돈들이 서코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이 계시거든요. 또 뭐 회장염 백신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이는데 또 왜 우리 농장 돼지들이 이렇게 회장염이 가끔씩 나오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 다시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면서 백신을 맞는다고 100% 저 질병이 완전히 방어가 되는 건 아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동군에 접종하는 백신들도 사실은 그 질병을 100%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백신 얘기할 때 많이 나오죠. 백신을 맞으면 혹시 돌파 감염이 돼서 감염이 되더라도 임상 증상이 약하고 치명적인 단계로 가는 확률을 낮춰줍니다. 마찬가지로 돼지들한테 접종하는 백신 대부분이 다시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걸려도 임상 증상이 굉장히 약하게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는 거다라고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장에서 사용하는 백신 중에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백신, 그러니까 PRRS 음성 농장이 아닌 이상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계실 PRRS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PRRS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PRRS 바이러스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타입이 있죠. 그래서 북미형이 있고 뭐 유럽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떤 농장은 북미형만 감염이 된 농장이 있고 어떤 농장은 유럽형만 감염이 된 농장이 있고 또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죠. 북미형, 유럽형이 복합 감염된 농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농장은 번식 구간에만 PRRS 바이러스가 순환하는 농장이 있고 어떤 농장은 자돈 구간에만 PRRS 바이러스가 순환하는 농장이 있고 또 어떤 농장은 뭐 육성비육 구간에만 순환하는 농장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태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 PRRS를 통제하기 위한 백신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 이제 농장에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뭐 이거는 얘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우리 농장에 유행하고 있는 타입이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유행하고 있는 구간이 번식이냐 자돈이냐 아니면 번식 자돈을 통틀어서 유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농장을 관리하시는 수의사분과 통제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백신을 적용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PRRS 백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백신이 다 그렇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PRRS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백신보다 오히려 다른 방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번식동군에서 번식동군에서 이제 PRRS 바이러스가 순환이 돼서 뱃속에서 감염이 돼서 태어나거나 혹은 분만사에서 모돈을 통해서 모돈한테 이제 수직 감염이 돼서 이유를 해서 자돈사로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돼지들한테 또 자돈 단계에서 PRRS 백신을 접종을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이 돼 있는 돼지들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백신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역이 안 돼 있는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사람이나 동물한테 면역을 부여해서 혹시라도 질병에 노출이 됐을 때 그 질병을 잘 하게끔 이제 면역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게 백신인데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걸려있는 애들한테 백신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분만사의 수직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자돈 백신을 적용을 해야 한다면 만약에 꼭 자돈 백신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백신 적용보다도 오히려 필요한 게 번식 동군에서의 바이러스의 순환을 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동군 폐쇄를 해야 되죠. 예, 후보돈을 더 이상 동군에 이제 음성 후보돈을 도입을 하지 않고 당분간 후보돈 도입을 이제 차단시키고 농장 안에서 이제 모든 모돈들이 농장 안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면역이 균질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동군 폐쇄가 필요하고, 그렇게 동군 폐쇄를 통해서 번식 동군에서의 바이러스 순환이 끝났다고 판단이 됐을 때 비로소 자돈 PRRS 백신을 했을 때 이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동군 폐쇄를 할 때 사실은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는 게, 동군 폐쇄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돈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번식 성적이 저하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태는 계속 되는데 그 자리를 채워줄 모돈들이 없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도태를 해야 되는데 후보돈이 없으니까 도태를 안 하고 그 모돈들을 계속 쓰면 걔네들은 계속해서 사고만 치고 번식에 이제 활용이 되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번식 성적 저하를 감내하면서도 동군 폐쇄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버티면서 계속해서 후보돈을 들이면서 할 건지를 농장에서 이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당군 신화에서 보면은 끝까지 버텨서 사람이 되는 곰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에이 난 나갈래 하고 하는 호랑이가 있죠. 그런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힘들지만, 예, 농장이 더 안정적인 수준으로 이제 돌아가려면 일시적인 번식 성적 저하를 감내하면서 결국에는 동군 폐쇄를 하는 게 사실은 그 어느 백신보다도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코인데요. 서코와 관련돼서 농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빼놓지 않고 서코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농장 자돈들한테서 서코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M1 이제 그 분만사 직원들이나 분만사 이제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너희들이 뭐 백신을 잘못 놔서 백신을 안 놔서 빠뜨려서 이런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자꾸 체근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백신을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코가 농장의 자돈에서 순환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돈 PRRS와 마찬가지로 모돈한테서 수직 감염이 돼서 감염이 된 상태의 자돈들한테 서코 백신을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농장에서 보면은 후보돈들을 이제 자가 생산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 예, 후보돈들이 이제 후보사로 와서 순치가 되는 과정에서 서코에 대한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이제 자돈 단계에서 맞은 백신에 대한 방어력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칠 때쯤 농장에 돌아다니는 서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후보돈이 감염된 상태로 다시 번식동군으로 편입이 됐을 때,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임신사 또는 이제 분만사에서 이제 자돈한테로 수직 감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수직 감염이 된 상태의 자돈들한테 서코 백신을 접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자돈 단계에서 계속 서코가 항원이 나타나고, 서코로 인한 꼭 예전에 우리가 봤던 PMWS와 같은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돼지들이 드문드문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유한 지 얼마 안 된 자돈의 폐를 검사를 보냈더니 이제 서코 항원이 검출된 사례고요. 이게 사실은 요 돼지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글래서 증상이 굉장히 심했어요. 임상 증상으로 봤을 때도 글래서였고, 실제로 이 돼지를 이제 진단기관에 검사를 했을 때도 분명히 글래서가 나왔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글래서와 관련돼 가지고 새바람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글래서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까지 받아서 감수성이 확인된 항생제를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 증상이 연속해서 끊이질 않고 나타나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돼지들의 폐를 이제 혹시나 다른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검사를 했더니 서코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기저에 깔려있던 자동 구간의 서코 바이러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저런 2차적인 세균 감염을 심하게 일으켜서 농장을 이제 흔들었던 그런 케이스라, 저 농장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보돈을 자가 생산하는 농장에서 후보돈에 대한 어떤 그 서코 면역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돼지들이 번식 구간으로 넘어오면서 수직 감염이 이제 일어나면서 발생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직 감염 여부에 대해서 농장에서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된 어떤 그 출하전 어떤 혈청 검사 이런 것 때문에 큰 돼지들에 대한 체열은 농장에서 직접 잘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농장에서 포유자돈이나 아니면 정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자돈들을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럴 때 농장에서 분만사에서 손쉽게 수직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거세할 때 이제 제거된 고환들을 모아서 검사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제 체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행하는 거세 과정에서 그 고환들을 모아서 진단기관에 검사를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PRRS 또는 서코의 수직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수직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요 고환 검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코와 관련된 이제 백신인데요. 사실은 마이코 백신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이코 백신을 안 하는 농장은 이제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코와 관련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그러니까 일부 종돈장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관리를 잘해서 PRRS뿐만 아니라 마이코플라즈마까지 음성인 후보돈을 생산하는 종돈장들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깨끗한 돼지들이 PRRS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백신이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순치가 돼서 번식동물으로 편입이 되지만 마이코플라즈마에 관한 순치는 제대로 되지 못한 상황에서 번식동물으로 편입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래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돼지가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인 돼지가 마이코플라즈마에 노출이 되면 얘네들이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을 다시 쉐딩, 그러니까 배출해내는 기간이 거의 300일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51령 정도의 농장에 들어온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농장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에 감염이 되면 걔네들이 교배를 하고 초산 분만을 할 분만사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해서 마이코플라즈마가 쉐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후보돈들이 분만한 새끼들은 엄마를 통해서 마이코플라즈마에 노출이 되면서 감염이 되게 되고 걔네들은 결국에는 이유할 때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접종을 해도 저희가 원하는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아까 이제 서코나 아니면은 그 PRRS의 그 수직 감염 사례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이코 음성 후보돈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후보돈 단계에서 저희가 그나마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거는 마이코 백신을 후보돈한테 접종을 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쉐딩 기간을 좀 단축을 시키거나 그런 방법들을 쓰는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부 농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후보돈을 한 40-50일령 때 받아서 농장에서 농장에 있는 마이코플라즈마에 노출을 시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300일이 감염이 되고 나서 300일이 됐을 때도 아직까지 이제 임신사에 있는 경우고 임신사에 있기 때문에 분만사에서 자기가 낳은 새끼들한테 수직 감염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드물지만 종돈장에서 40일, 50일령 된 후보돈을 구입을 해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을 구입을 해서 순치를 길게 시켜서 마이코플라즈마의 수직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농장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장염 백신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항생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한 통제가 회장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항생제를 사용해서 회장염을 통제를 할지는 농장에서 한번 비용을 따져서 고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특히 이제 덴마크처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적용이 된다면 더 이상 항생제를 통한 회장염 컨트롤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회장염 백신을 통한 회장염 컨트롤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회장염 백신이 향후에 항생제 규제가 강화됐을 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회장염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장에서 굉장히 만연하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 없이 회장염 백신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어떤 케이스냐면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을 막 시작한 농장인데요. 농장에서 돼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육성비육 구간에서 많이 폐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폐사의 원인이 이제 검은색 변을 보면서 폐사가 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회장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회장염은 백신을 놓으면 컨트롤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포유자돈 이제 이유할 때 열심히 회장염 백신을 놨는데 증상이 썩 호전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그러면은 회장염이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을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진단은 안 했대요. 그냥 변 색깔이나 그냥 돼지들의 상태만
주변에 물어봤더니 회장염일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회장염 백신을 하면 좋대더라 해가지고 회장염 백신을 적용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제가 그 분변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보냈더니 회장염이 아니고 이제 정리가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엄하게 회장염 백신도 사실은 그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들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 못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얘가 회장염이 맞다라는 진단 없이 회장염 백신을 도입을 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모든 질병, 모든 백신은 사실은 그 백신에 대한 어떤 항원이 농장에서 확인이 된 이후에 적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종병도 이제 요즘에 이제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농장들이 이제 제법 늘고 있는데, 부종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백신이 아니더라도 뭐 이제 콜리스틴이나 산화아연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강력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덴마크처럼 콜리스틴에 대한 뭐 이제 그 가중치가 부여가 된다든가 아니면 산화아연이 원천적으로 사용이 중단이 된다면 사실은 그때는 부종병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옵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 환경오염 부분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그 산화아연의 사용을 이제 2022년부터는 올해부터죠. 유럽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9년 이때부터 계속해서 유럽에서는 이제 그 제로 징크 서밋이라고 그래가지고 산화아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학술 회의 같은 게 이제 매년 열리곤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저게 이제 제가 이제 실어놓은 사진의 핵심이 뭐냐면 산화아연은 그동안 여러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에 자손들의 설사 혹은 부종병 통제에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줬는데 그 산화아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됐던 모든 사소한 부분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다시 이제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사료 관리라든가 아니면 돼지의 품종적인 소인이라든가 사육 밀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환경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원인이 돼서 이후에 설사, 대장균성 설사가 발생이 되는, 세균성 설사가 발생이 되는데 산화아연 하나면은 큰 고민 없이 통제가 됐던 거를 이제는 다시 그 모든 원인들을 다 고려를 해가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백신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흉막에 대한 백신, 뭐 글래서 파스츄렐라에 대한 백신도 나와 있고 한데 사실은 저런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근원적인 뭐 PRRS, 서코, 마이코 그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다른 환경 관리가 기본이 된다면 굳이 이제 백신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이제 질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런 질병들을 컨트롤을 하려고 항생제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아까도 이제 저 항생제 사용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항생제 사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질병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데는 그 기저에 있는 다른 원인들이 있으니까 그게 통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세균성 질병의 통제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시간에는 저 백신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PRRS, 서코 백신과 관련된 정확한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그 외에 이제 항생제 사용이 이제 규제가 됐을 때 대안으로 등장할 수 있는 뭐 회장염이라든가 아니면 부종병 백신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산화아연과 관련된 얘기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 백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해서 항생제 사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을 돌아보자라고 해서 약품이 아닌 우리가 기본적인 관리에서 어떻게 하면 질병을 혹은 돼지의 건강 상태를 올려서 약품이나 다른 이제 그런 것들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간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